짭조름하고 고소한 김, 정말이지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밥도둑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김 수출을 선도하며 김은 K푸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류가 김을 대량 양식으로 키워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건 195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물론 김을 먹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본격적인 양식은 조선시대 인조 때 김여익이란 분이 전남 광양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여익의 성을 따 김이라 이름 붙여졌다는 일화가 있죠. 그런데 과거의 김 양식은 그야말로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대풍년, 운이 나쁘면 대흉년으로 망하기 일쑤였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김 양식 방법은 바다에 참나무 같은 나뭇가지를 꽂아두고 김 포자가 우연히 와서 붙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주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바다신의 뜻에 맡겨야 하는 양식이었죠. 김의 포자가 어디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무도 몰랐던 탓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김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걸까요? 때는 1949년, 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은 동아시아가 아닌 저 반대편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식물학자 캐슬린 메리드루 베이커는 김을 인공적으로 키우는 연구를 무려 9년째 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녀는 한국, 일본의 어민들과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잘 자라던 김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했는데 도대체 김이 여름 동안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김의 생활사를 알아내기 위해 일본에서 가져온 김의 포자를 인공적으로 물에 키워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수온 등을 잘 조절해봐도 도저히 김의 포자가 큰 엽상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연구가 지지부진해지고 있을 무렵 그녀는 바다 환경과 정말 비슷하게 인공 수조를 재현했는데 바로 수조에 굴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를 넣고 다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캐슬린은 굴과 조개 껍데기 표면에서 분홍빛이 감도는 묘한 반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김의 포자가 실같은 모양으로 변해 껍데기 안쪽을 파고 들어가 자라고 있었던 거였죠. 훗날 김의 이런 형태를 폐각사상체라고 부르게 됐는데 사실 당시 폐각사상체는 이미 콩코셀리스라는 생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김과는 전혀 다른 생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캐슬린 드루 박사는 실은 이 폐각사상체가 김의 여름철 어린 모습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 생활사로 요약을 해보면 당시 사람들은 겨울철 성장한 김이 봄이 되면 이렇게 포자를 만드는 것까진 알았는데 이후 이 포자가 어떻게 김으로 자라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캐슬린 드루 박사에 의해 봄에 만들어진 포자가 여름이 되면 조개나 굴 껍데기에 파고들어 자리를 잡아 폐각사상체가 되고 이 폐각사상체에서 만들어진 포자가 바위 등에 달라붙어 우리가 아는 김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즉, 김의 양식에는 반드시 굴이나 조개 껍데기 같은 폐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캐슬린 드루 박사의 연구는 1949년 네이처의 논문으로 발표됐고 이 논문을 마침 일본의 생물학자인 소키치 세가와 교수가 읽게 된 거죠. 세가와 교수는 이 흥분되는 발견을 구마모토 수산시험장의 연구원 후사오 오타에게 전달합니다. 현장에서 어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던 후사오 연구원은 이 원리를 이용해 봄부터 굴 껍데기에 김 씨앗을 미리 심어 관리하는 사상체 폐각 이식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저 운으로만 진행되던 김 농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정밀한 산업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죠. 이후 굴 껍데기를 이용해 김 포자를 배양하는 기술 덕분에 한일 양국의 김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싼값에 김을 먹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드루 박사 덕분인데요. 이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실제로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우토시에는 드루 박사를 해조류 양식의 어머니라고 칭하며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선 매년 그녀를 추모하는 행사까지 열린다고 하니 김 양식에 있어 그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김에겐 왜 조개 껍데기가 필요한 걸까요? 이에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식물학자인 바렐라 알바레즈 박사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첫 번째는 여름철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 바다의 뜨거운 수온과 강한 자외선은 연약한 김 포자에게는 치명적인데요. 하지만 조개나 굴 껍데기 속은 햇빛을 적당히 막아주고 온도도 일정해서 시원한 동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밝혔죠. 두 번째는 건조로부터 보호입니다. 폐각 안은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물 밖으로 김의 포자가 노출될 때 말라서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끝으로 폐각은 물고기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의 역할도 해주죠. 즉, 굴 껍데기는 김에게는 생존 벙커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바다에서 자라는 김은 식물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식물과 아주 가깝다입니다. 광합성을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조류라고 부르는 미역이나 다시마는 김과는 달리 식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물이란 사실이죠. 김, 미역, 다시마, 그놈이 그놈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죠? 예전에는 물속에 살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를 몽땅 묶어서 그냥 조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이 속한 홍조류와 파래가 속한 녹조류는 육상식물과 조상이 같아서 현재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고색소체류로 묶여 분류가 되고 있죠. 여기서 고색소체류는 넓은 의미에서 식물계로 보기도 하는데 그럼 김도 식물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조류는 보시다시피 족보가 식물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은 식물보다는 선모충류인 집신벌레와 가까우며 SAR 상군이라는 김과는 아주 먼 그룹에 속해 있죠. 해조류들은 생김새가 다 비슷해서 기원이 다 거기서 거기인 놈들 같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근본이 달랐던 녀석들입니다. 무심코 집어먹었던 얇은 김 한 장, 여기에 영국의 식물학자의 끈질긴 노력과 수십억 년 생물 진화의 역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익숙했던 그 짭조름한 맛이 오늘따라 조금은 더 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